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무신정공기에 일어난 서경과 옛 신라 지역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명종 6년에 조이총이난이 진압되고 나서 몇 달 뒤인 명종 7년 5월인데요. 서경에서 500명이 다시 좀 난을 일으키는데 계기가 좀 특이해요. 네네. 네. 일단 조이총이 난 전합 당시에 네. 그 서경이 포위됐을 당시에 성을 넘어서 이제 항복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에 이르렀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싸우고 있는데 예. 먼저 이제 도망가거나 서쪽에서 이제 항복한 사람들. 사람들이 예. 그렇게 있었는데 예. 완전히 진압되고 나니까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앞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때. 예. 예. 그 떠나버린 사람들의 뭐 부인과 재산을 뺏고 하는 식의 행태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밖에 나와 있었던 이제 그 현장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렇죠. 이들에 의해서 음. 반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끝까지 싸우다가 네. 잠시 피했는데 먼저 포위당해서 도망가거나 항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강탈했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분노를 살 만한 그러니까요. 일이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제 조이총의 난을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조직력 같은 게 전투 있는 경험이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예. 그래서 이 바로 상군으로 편제를 해서 여러 곳에 이제 응거를 하면서 고을이라든가 큰 절을 습격하면서 이제 지내니까 이제 유격전을 한 거냐. 예, 조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군 박재검을 병마사로 삼아 이제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군이 이들의 근거지를 쉽게 찾아내지 못해요.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격전을 펼치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어디에 응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지역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정세는 뭐 이 고을마다 또 방군과 내통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 방군은 관군의 움직임을 또 반대로 잘 파악을 해요. 예. 다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관군이 뭐 진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또 아무래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그 뭐 유격전 펼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항복할 뜻을 비추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마사 박재검이 항복하는 이들을 이제 풀어주고 이 창고도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굶주렸잖아요. 곡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살도록 해주고 또 이제 삼군의 그 행수들 아주 그 핵심 그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지휘자들. 주동자들 같은 사람이죠. 주동자들. 예. 요 사람들을 이제 개경으로 보내서 조정에서도 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대정, 조의 등 벼슬까지 주겠다. 너희들 우리에 한테 협조하면 그런데 이때 이 중군 행수였던 이 진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이 인물은 끝까지 이제 항복을 거부하고 그 당시 그 고려의 국경에 금나라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금나라로 이제 가려고 시도를 해요. 그렇지만 조이총이 난 때도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도는 이 박재검이 급하게 이제 군사들을 이제 보내서 이 결국은 이 진국같이 이제 금나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거의 150여 명이 사로잡혀서 결국 그 처형을 당한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박재검의 처신이 조금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항복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꺼이 길을 열어주고 또 조정에다가 얘기를 해서 벼슬까지 주고 이건 좀 드문 사례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석면 지병마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이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은 앞서 망이망소인한 때 정세기와 함께 그 진압에 나섰던 그런 무장인데 네네.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군인이에요. 엄격한 일처리, 그야말로 가차 없는 그런 처리. 이 박재검하고는 좀 대조적인 인물. 박재검이 좀 더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박재검처럼 해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5개의 성에다가 방을 붙이는데 오면은 식량을 나눠줄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이제 몰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 거죠. 그 앞에서 박재검 때 이미 항복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의 소문도 좀 퍼졌을 예, 거고. 그 사례도 있고 예. 또 사실 자기들이 계속 이제 밖에서 떠들면서 살아가기도 워낙 힘들고 어렵고. 예. 그러니까 에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죽게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이브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재검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들어온 그렇게 신장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이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주성 같은 경우에서는 300명이나 이제 몰려들었는데 다 죽여버렸고. 전부 다 죽여버렸고. 네. 예. 가주성에서도 100여 명이 몰려왔는데 이들을 이제 신경창고에 가두게 되니까 벌써 눈치를 챈 거죠. 이놈들이 이제 우리 죽였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가주성에 갇혔던 100여 명은 그냥 죽는 걸 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10만 석에 이르는 이 군량과 함께 거기에 불을 지려서 같이 이제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같이 불타 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무도한 학살각을 이어나가니까 다시 불만이 이제 또 터잡게 되고 이래서 또 다시 이제 분기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물론 규모는 작아졌지만 어쨌든 일군의 무리가 또 걸려하게 됐고 이들에 대해서 진압하려니까 다시 관군들이 와서 뭐 일진일퇴를 하면서 여러 고생을 겪게 되죠. 결국에 전부가 진압당하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간에 이 이브라는 이 무장의 일처리는 그동안 그 재검에 의해서 잘 처리되어 오고 마무리돼 가던 시점에 다시 한번 불을 질러고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워낙 이제 그 잔혹하게 학살을 뭐 했던 뭐 그 효과랄까요?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는 서경에서 뭐 조용했어요. 별다른 반란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 1217년 고종 4년인데 이때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생겨요. 바로 이제 거란군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들어와서 이 상당히 이제 그 국내의 정세가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이 최광수라는 인물이 이 혼란을 틈타서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면서 아무래도 예전 평양이 고구려 수도잖아요. 서경. 그래서 이 서경성을 근거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고려의 그 지방행정체제는 오도, 양계, 동계, 북계가 있거든요. 바로 이 북계 지역의 여러 성에 경문을 돌리고 군사를 이제 모았지만 이게 정말 좀 허망해요. 약간 허무한 뭐 이런 상황으로 확 끝나버리는데 고향 친구에게 칼을 맞고 죽으면 바로 이제 반란이 이제 끝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 서경 세력의 이 반란과 함께 이제 옛 신라 지역의 반란들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쪽에 정서도 좀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이제 명종 20년이 이제 1190년이죠. 이 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김삼위의 난과 효심의 난이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리더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둘 다 남자죠. 이렇게 뭐 여성이 뭐 이렇게 그렇죠. 반란 일으키고 이런 사례는 없어요. 명종 23년에 그 운문, 지금의 청도 지역에서 김삼위 그리고 이 초전, 지금의 대략울산 요 지역에서 효심이 주도했던 그 반란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경상도 일대의 그 도적들을 남쪽에 있는 도적이라는 뜻으로 남적이라고 했는데 이 남적 중에 이 김삼위하고 효심이 상당히 위세를 떨쳐요.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그 조정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장군 전종거를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요때 또 누가 참여하냐 하면 이음인의 아들 이지순이 이제 함께 이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음인의 지시로 이지순이 오히려 반군과 내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관군이 계속 이 정보가 노출되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제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종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자기를 해버려요. 자기 책임이 확 따르니까 이제 뭐 엄청 그 조정에서 욕을 먹을 게 두려워서 그러자 이제 상장군 최인과 대장군 고용지를 병마사로 삼아 다시 이제 토벌을 하도록 이제 했는데 김삼위가 이때는 워낙 강군의 기세가 셌는지 바로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 김삼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군은 밀양에서 또 반군 7,000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두며
이 반군의 기세가 이제 꺾여 나갔고 결국 그 효심도 체포가 되어서 이제 이것도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었어요. 1년 넘도록 경상도 일대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김삼이 효심의 난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밀양에서 반군 7,000명이 죽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 규모가 정말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반군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반란이 뭐 끓이하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듯 이 시기에 이제 이 경상도 일대에 반군 어떤 다양군이 굉장히 많았다. 농민이나 유랑민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때의 반란은 이제 김삼위와 효심이 서로 연계를 도모했고, 뿐만 그게 아니라 특이합니다. 둘이 연계했다는 게. 뿐만 아니라 이민하고 연계를 도모하잖아요. 근데 이 이민은 경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민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경주 사람이니까를 넘어서서 이 신라 부흥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혹은 암묵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자, 이 김삼위와 효심의 연대에 의해서 이제 강원하고 경주의 연대도 있었습니다. 예, 이 김삼위와 효심의 난이 일어난 지 5년 뒤인 1199년 이때 고려왕은 신종이었고요. 명주 지금의 강릉에서 또 이 금초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켰는데 뭐 강릉 바로 밑에 있는 삼척 울진 일대를 장악을 해나가요. 그리고 이어서 경주 지역에서는 김순이 주도하는 난이 일어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동해안 라인이에요. 이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런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서 또 이제 그 뭐 의성이라든가 이런 경상북도 지역의 여러 주현들을 공격해 나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충원의 집권 초기였는데 이 직전에 뭐 1년 전쯤에 이제 만적이나 비록 이제 실행이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노비들의 반란 시도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세충원으로서는 아직 권력이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 이 농민들의 반란의 경우에 서로 이제 연대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hul떡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자꾸 이거 뭔가 이렇게 토항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이제 뭐 부장한다. 이러다 보니까 금초와 김순이 또 토항을 해버려요. 하고 택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곡식과 의복을 상으로 받고 또 이제 일단은 석방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반란은 그래도 뭐 조정의 해이촉의 성공으로 거의 뭐 한 달 만에 마무리가 되는 또 이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반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서로 지역적 연계를 하면서 옛 신라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정서적으로 깔려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별초군의 반란을 보면은 이웃하는 그 지방군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던데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 별초군. 이때 아마 별초군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할 거예요. 그 뒷날에 보면 삼별초에서 이제 그것의 어떤 하여튼 명칭상에서는 모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지방군들이 지방 자체군의 이름이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경주 별초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천에 해당하는 영주 별초군이 굉장히 이제 앙숙관계였던 것 같아요. 서로 보면 지역적으로 이제 지금 영주하고 영천하고 경주는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멀지 않죠. 그런데 이제 경주 별초군에서 먼저 이제 칼을 빼듭니다. 경주 별초군이 이제 그 인근에 있었던 반군이었던 그 은문의 반군 그리고 이제 부인사, 동화사 다 지금 뭐 대구 언저리에 있는 절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승려들과 손잡고 영주 별초군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영주 별초군이 승리를 거둬요. 기적등등하게 이제 치러갔는데 공격을 당했는데 오히려 확심하고 공격을 했는데 영주 별초군이 뭐 어쨌든 선거로서는 이게 결과로서는 이기게 되고 뭐 이것이 이제 중앙에 보고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확 이 사안이 커지게 된 것이 최충원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이게 그 한 지방의 군이 다른 지방의 군을 이제 공격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근저에는 이 경주별초군 이쪽들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그동안 계속 흐르고 있었던 그 신라북의 움직임 네. 이것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김척후를 중심으로 해서 성군을 편성해가지고 본격적인 토벌에 대대적인,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척후가 이끄는 그 토벌군이 뭐 나름 이제 싸워서 좀 덜어 이기기도 하고 하는데 최충원이 보기에 김척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간에 이제 사령관을 이제 정원진이라고 하는 인물로 교체를 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라고 했는데 좀 지지부진했던 모양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원진이라는 인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인물은 그 이쪽 사정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를 쓰게 되는 게, 이 당시 이제 성황사라고 하는 절에 이 반군의 지도자가 자주 드나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반군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절하고 승리하고 연결이 그렇죠. 있어요. 이 성황사의 뭐 주지가 아니라 여기는 무당이라고 나오는데 그 무당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찾아오게 되면 요리요리 해라 하고 실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군 이비와 그 자식이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 이 무당이 그들에게 술을 먹여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다 묶어버려요. 딱 포박을 한 다음에 이제 정원진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뭐 아주 정말 손쉽게 이 반군의 정말 핵심 세력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이들을 거의 제거하고 난 후에 남은 이제 반군 세력의 대장은 운문을 거점으로 했던 폐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정원진이 역시 일단은 사람을 보내 설득을 해요. 투항하라. 근데 폐자가 거절하자 이제 미리 이제 함께했던 그 부두목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그 수행했던 요 매복에 있던 자객들이 이제 폐자의 목을 그것도 내통을 통한 그렇죠. 제거 작전.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폐자의 수급을 그 개경에 보내면서 이 경주 지역의 반란이 거의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원은 이렇게 반군을 토벌하고 난 다음에 경주가 관할하고 있는 여러 고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을들을 떼가지고 뭐 상주나 안동 이쪽에다가 다 붙여버리고 경상도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상진 안동도로 개최합니다. 상주, 진주, 안동. 경주 중심에서 이제는 안동 중심. 이렇게 긴 이름의 이제 도명은 아마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경우는 상진 도라든가. 그렇죠. 앞 글자만 뗀다든지. 뭐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세 고을의 이름을 따다 보니까 상진 안도도 이상하고 해서 상진 안동도로 이렇게 개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경주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수도였고 경상도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고을이었으니까. 그렇죠. 천년 수도에. 다른 이제 신료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충원이 밀어붙여서 이제 이렇게 상진안동도로 개칭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오래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 이 혼탁했던 무신정권기의 위로는 이제 서경 세력, 아래로는 옛 신라 지역의 반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최충원의 장기 집권의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최충원 집권기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